오늘 토론 주제는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결정 이후 검찰개혁의 전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결과에 바탕을 두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이 전국에 핵이되고 있는데요. 특히 추 장관이 제기했던 직무 배제 이유에 포함된 판사 사찰 혐의를 둘러싸고 관련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더해 추 장관 국정조사도 하자며 각을 세웠죠. 추후 열릴 법무부 차원의 검사 징계의 결정을 일단 지켜보자며 과열된 정쟁화 분위기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도 있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법사위는 산회되고 덩달아 공수처 설치 관련 현안도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예상대로 일선 검찰의 반발도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평검사 회의를 열겠다고 나서고 있는 한편 지검장 몇몇은 추 장관의 결정을 재고하라는 성명서도 냈습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짚어보고 이것이 검찰개혁의 진로와 정치 현안에 어떤 파장 미칠지 여야의 관련 전문가 모시고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셨죠? 조상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이셨고요.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도 지내셨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다소 뜨거운 아마 또 논쟁이 또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저희 열린 토론의 청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과잉한 감정은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고 전문가다운 그런 진단들 아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네 분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사실 최근 윤석열 총장이 행한 일련의 검찰권 행사 과정을 보면 검찰 개혁을 천명한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총장 이하 이제 그 특수사를 전담해온 검사들이 주도해가지고 사건과 증거를 거의 만들어내다시피 한다는 의혹이 지금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까지 개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법원에서도 그때 당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법관 인사자료 등 민감 자료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재판에서 활용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되게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찰에 의한 검찰만을 위한 이런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선출 권력이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한 좀 상고의 과정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산고의 과정이다. 그러면 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일단 첫 번째로 좀 살펴보죠. 일단은 이제 절차 문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절차적 테두리 안의 것이냐 밖의 것이냐라는 문제 한 가지와 두 번째로 이제 사실성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로 제기됐던 것에 충분한 사실성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충분한 절차성의 문제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두 분의 변호사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방금 강신업 변호사님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네, 조상호 변호사님. 사실은 이 절차에 예를 들면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뭐 법무부 감찰 규정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게 위법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3조의 그 규정은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충분하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부여하라는 거지 대면 조사는 그 서면 조사 같은 걸 진행할 때 뭐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어디 법무부 감찰 규정에서 감찰 대상자가 그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합니까? 그 감찰이라는 활동도 기본적으로 지휘 감독권자가 지휘 감독권의 행사로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검찰 사무의 지휘 감독의 총책임자는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 장관이 그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만든 법무부 감찰 규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법무부 감찰 규정의 내부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 훈령인데 내용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그 감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응해야 되고요. 그런 적극적 협조에 위반했을 때는 그 또한 별도의 감찰 및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게 이제 6조 2항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 더 황당해요, 사실은. 뭐냐면은 뭐 이유도 없어요. 뭐 부장검사 정도는 보내야 되는데 왜 일반 평검사 2명을 보냈다느니
아니 검찰총장을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부장검사가 가야 된다는 선례도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대면 조사를 위해서 평검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일정 협의를 위해서 일정 협의하는데 무슨 부장검사까지 갑니까? 근데 그것도 보통은 그냥 직원 보내도 될 건데 예우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일정 협의조차도 평검사 2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협의를 위한 공문 자체 접수를 거부하면서 그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장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본인이 얼마든지 개정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는 법무부 감찰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 가면서 그러면서 감찰을 진행했는데 감찰 거부와 방해로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러한 각각의 사유들이 전체적으로 확인돼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로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를 하고 예. 그에 대해서 선행 처분으로서 지금 현재 심지어 이번에 재판부 사찰부는 수사 의뢰까지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사의 공정성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를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법적 규정, 그 다음에 훈령 차원으로 지금 얘기하신 건가요? 네. 그 법무부 안에서 이제 그 감찰에 관련된 규정 두 가지 측면에서도 지금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요약은 좀 된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판단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직권남용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반론으로 제기해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약간 법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뭐 누구보다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신 분이 윤석열 총장이에요. 근데 보통 공무원들 징계하면 어떻게 하죠? 직위해제합니다. 그 전에 마찬가지 이 똑같은 게 직무배제예요. 그리고 이 아까 뭐 이렇게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징계까지 결정하고 난 다음에 뭐 직무배제 할 사안이 되면 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예. 그때는 직무배제 못 합니다. 직무배제라는 건 징계를 위해서 그 전 절차로서 임시 조치로 이 사람을 직위에서 일단 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징계의 처분으로 가는 것이지 그때는 직무배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시 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하신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는 묻고 싶은 게 지금 윤석열 총장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윤석열 총장 편을 이름 들었던 검사장이 수사했던 사건에서도 최종적으로 지금 2건을 장모 사건 관련해서 2건을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전에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왜 어떻게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윤석열 총장을 그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나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그 의사를 편들어가면서 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주장하는 그 검사장조차도 그 사건을 기소하게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왜 윤석열 총장 앞에서만 법이 불평등한가? 자,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만 법치로 너무 또 올라가지 말고 자꾸 좀 잘 끌어내릴게요. 네, 네. 예, 근데 아까 이제 반론을 제시했던 것 중에 이제 왜 통보를 안 했냐? 왜 의혹에 대해서 먼저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통제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도 나름 각 개별 감찰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2줄 이상으로 요약될 수 있는 내용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구체적인 사실들을 미리 알려줍니까? 감찰 조사하는 감찰인데. 입장에서 그럼 증거를 다 까서 보여달라는 얘기인데 미리. 그러면 자기들이 다 사전 준비해서 말 맞추고 입 맞추고 그게 무슨 감찰입니까? 감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신에게 수사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혐의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세요. 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뭐 구체적인 자료를 다 달라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형태의 감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걸 또 감찰 대상자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밖에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조상호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일단은 뭐 너무 막나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는데 뭐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이것만으로 지금 이렇게 중징계 할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네.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관련 언론사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대화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검사 윤리강령은 사건 관계인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면 부적절한 오해를 양산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사건 처리에 어떤 중립성이라든가 사건 처리의 적정성에 관련돼서 검찰청이나 그 검사들이
그 논란에 휘말리지 말라고 애초에 만든 겁니다. 근데 예. 만났다는 거예요. 그 주점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면 뭐가 만난 게 만난 거지 다른 겁니까? 그러면 그 사건에 최종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억울하다고, 그리고 개인적인 인연이 작용했을 거라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자꾸 검찰권 행사가 부적절했다고 의심할 만한 막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규정인데 그걸 보기 좋게 스스로 위반을 하셨어요.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건이 없었잖아요. 아니요. 자, 그리고 아까 충분히 그때 당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앙일보 그러니까 JTBC가 고소를 한 사건이 이미 걸려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불법 사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별거 아니다 그러시는데, 내용을 여부를 떠나서 법치행정이잖아요. 법치행정의 기본은 뭡니까? 모든 행정은 법에 기반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누가 판사 그 개인 자료를, 그게 뭐 인터넷 구글링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자료건 없는 자료건, 그리고 실제로 얘기되어 나오는 걸 보면 저도 못 찾는 자료입니다. 저도 법조인대가 맨날 뒤져보지만 나올 수 없는 자료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무리야기 법관 그 리스트라든가 예. 그다음에 어느 그 법 연구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입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까지 정리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사찰이고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국민들이 여럿이 모여서 야 우리 이번에 어떤 정치인을 좀 지지하도록 댓글 막 달자, 그렇게 조직적으로 댓글 달면 위법입니까? 그거 조작 프로그램 쓰지 않으면 합법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지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처벌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넘어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이렇게 지시를 해서 판사들 자료를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공판 지원을 위해서 준다? 그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겁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이제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질 인용이 것으로 되면은 봅니다. 뭐 사실 그 위엔 또 다른 변이 전개가 될 거니까 근거는 이제 긴급성이 그만큼 없었을 거고 사실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않고, 예. 자, 조상훈 변호사님. 사실은 이 직무 배제 결정이나 직위해제 결정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소송물로 삼아서 소송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제 본처분인 징계 처분을 갖고 이제 다투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예. 이 보통은 그런 경우에 직무집행 정지, 그러니까 집행 정지 신청을 하면 거의 99%는 인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패소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으면 받아주라는 게, 왜냐하면 그걸 받아줘야 일단 본안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 직무집행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벌써 12월 2일 날 이미 그 징계가 예고되고 있고 본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직무집행은 당연히 실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꼭 받아줄지는 좀 의문이고, 아까 또 강신업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하도 얘기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법상 예. 사실은 이 사건은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청을 그러니까 이제 행정 심판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소청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이게 바로 소송으로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소송으로 들어와서 요건을 불비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법원에서 이건 우리가 다룰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인용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제 징계 이후에 외로 본안을 다투는 방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인용됐다고 해서 그럼 이게 만약에 정당하다. 기각되면 본안은 볼 것도 없다는 뜻이고요. 인용됐다면 이제 뭐 한번 다퉈보라는 취지이지 그게 정당성을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된 것 같고요. 2부에서 아직 못 나눈 논의들 또 다른 두 분 말씀과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 변호사님. 예,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건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판사 사찰 문제가 충격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갑자기 이제 접하시고 이렇게 급작스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국회로 끌고 들어오는 건 아직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감찰 중인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으면 두 주장의 진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찰 자료는 공개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압수수색까지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직무 배제 상태에서 진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회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냥 정치적인 공방만 계속 하면서 이 사건이 정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법한 그 범죄가 있는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 정쟁을 삼을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자, 검찰 개혁의
사실 찬성하시는 내용은 좀 꽤 다르시니까 네. 물론 이제 기본 대의는 비슷하지만 그 대신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볼 땐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은 검찰의 개혁, 검찰의 어떤 저항을 조직화하는 데 외로 도움 주고 있다는 이 부분이신 것 같아요. 조상훈 변호사님. 지금 강신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검찰개혁안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하창구 대한변협 회장께서 추진하셨던 그 검찰개혁안이 맞아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방해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보수정당 아닙니까? 검찰 그 수사권 기소권 독립 정확히 완전히 끌어내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가장 저항하셨던 분들이 당연히 현재 검찰들이었고요. 그거에 같이 동조해서 힘을 불어넣어준 분들이 보수정당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어떤 타협책으로서 현재 그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어떤 그 제도적 양으로서 약간씩 분리해놓은 약간 예. 그 중간 형태의 지금 수사권 조정안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직접 수사권을 당연히 박탈하고 수사권은 경찰이 그다음에 기소권만 검사가 갖는 게 궁극적인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런 그 저기 민주정부에서의 그런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검사들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조직적 저항을 해왔습니다. 네. 그 조직적 저항의 일환이 지금에 보이는 이 현 정부에 대한 적대적인 여러 가지 수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수사들이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감내를 했습니다. 예. 감내를 했는데 여당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왜 정치적으로 그렇게 편향되고 기울어져 있냐는 겁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한지 예, 예. 심지어 그 나경원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자녀 그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엉뚱하게도 검사들이 누굴 기소했죠? 자, 그 그거는- 기자들을 기소해놓는데 그 예. 기자들을 기소한 그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예, 뭐라 논점이 좀 그랬냐면 확산되니까. 예, 예. 항소심 판결에서 뭐라 그랬냐면 누군가의 권력자의 특혜가 결국에는 그 장애우들 전체에 대해서는 불공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 점까지 지적했는데도 그 사건 수사를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검찰 그게 개혁의 뭔데? 방향에 대해서 강신호 변호사님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결국은 보수 정당의 저항에 부딪혀서 변형된 형태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라고 하는 건 애초부터도 계속 있었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개혁에는 언제나 상고가 따르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과 뭐 공수처를 비교해가지고 더 괴물 같은 뭐 말씀을 하시는데 2,200명 조직하고 25명 조직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 경우에 이렇게 조직적인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국민들이 보셨어요. 우리 그 정부에서 지금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관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 그 시점 내지는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 정광석화처럼 정말 그 정부 요인 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털어왔거든요. 네. 검찰에서 이게 명백하게 조직적 방해고 조직적 저항이지 어떤 게 조직적 저항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검찰이 스스로 권력화하는 거 이런 것부터 먼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사건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상훈 변호사님. 저는 지금 김영민 비대위원님 말씀 물론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근데 저는 조금 답답한 게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법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해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도 검사입니다. 검사 어떻게 징계하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냥 이게 장관급직이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관 해임하는 것처럼 그냥 해임 통보하고 그 인사권자가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엔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하고 그 징계 결정이 나오면 그걸 대통령께서 집행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또 고심을 하시겠죠. 본인이 어차피 본인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싹 다 무시하고 만약에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으로 막 그 대통령이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입장을 밝힌다? 그건 징계 절차를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위법하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검찰이 다시 국민한테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검찰 구성원들 자신들의 조직하에 그 최고 영도자를 받들듯이 그렇게 그 검찰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사실은 이거 선출직 권력들이나 네. 국민들을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검찰이 이렇게 국민의 대표들을 겁박하는 형태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걸 그대로 지켜보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장관의 해임 과정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오늘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관련된 논의로 네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 그리고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이셨던 강신호 변호사 이렇게 네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